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적은 중국과 러시아지 북한이 아닙니다. 네. 미국이 생각하는 최우선 동맹은 동맹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참전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부의 본심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대만 독립과 관련해서 천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변을 뭐 봉쇄하고 하면서 지금 긴장 관계가 높아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미 정부가 다시 또 들어서게 되고 이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다시 또 그런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펜타곤에서 이 타이완의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유사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한국을 언급했다. 이런 게 책에 나와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서라고 있어요. 미국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제 국방 백서 같은 건데 그걸 트럼프 시대 때 작성했던 이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얘기를 했죠. 그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미국 의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 왜냐하면 이렇게 어쩌면 병력이랑 이렇게 미국 영내 병력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가지고만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28,000명이라는 숫자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니까 나아가서 이런 우려도 하는 겁니다. 이제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북한도 방어해야 되지만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연동하는 시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주한미군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 중국과 대만 혹은 미국 여기에 관련된 이 분쟁에 우리도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왜냐면 원점 타격이라는 그러니까 배후 그 부대인데 네. 우리의 또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한국이 어쨌든 타이완은 우리 동맹국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엄연한 타이완과 어쨌든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는 좀 더 떨어져 있고 우리는 북한만 방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서 한미 동맹은 상호 방위적이고 그 범위라는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이완과의 분쟁 시 미군의 함정이 침몰됐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도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호 방위 그러니까 쌍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군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참전을 안 해? 그러면은 우리는 매우 정당하게 분노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 그때 혹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 근방에서 전쟁이 나면은 역시 우리도 그냥 어려워지는 거네요. 뭐 역할 근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면지 침공이 그리고 어쨌든 한국이 어쨌든 그 거리를 봤을 때 한국도 이제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하면서 이제 미국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군이 거기에 어쨌든 미사일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중국에 상당한 억제 영향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타이완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는 게 중국이 타이완 침공해서 가장 먼저 뭘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타이완 그 반도체 공장 접수하고 만드는 인력들 있잖아요. 그 전문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고급 인력인데 그 사람도 확보할 거라고 다들 예측해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은 거기는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인력들을 후방으로 빼겠죠. 거기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쪽으로 빼버린다.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군으로서는 이제 미국만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함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참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지금 한국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쌓아놓은 비축 전쟁 물자죠. 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소유권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미국 소유권입니다. 근데 그 물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거와 관련해서 주한미국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타이완 사태 일어났을 경우에 원래는 한국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물량을 미국이 그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동맹국인 한국에 물론 조율이 필요하지만 냉정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 소유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갖고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빼올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뭐 한국이 직접적인 참전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피해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 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긴 했죠. 예. 이게 근데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풀어준 거는 단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응, 네. 능력, 키우는 차원에서 이런 쪽에서도 시각이 있군요. 사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죠. 왜 우리는 이제 자주권 되찾았다고 대서특필하지만 이미 미사일 사거리 해제하기 전에 우리는 800km의 이제 사거리를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면 800km면은 북한 전역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러면 미국이 해제를 허가해줬을까? 그거는 이제 2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INF 조약,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탈퇴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지키지 않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데 우리도 이제 배치할 거다. 그래서 이 군축 협상을 해 특히 중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량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부터 이제 미국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금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방물자라는 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5년, 6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 봤을 때 한국과 일본 어쨌든 굉장히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군사 국가가 어쨌든 그 무기를 현대화하면서 사거리 늘린다면은 그때 동안 이제 미국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실전 배치, 중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셈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돼야 이해관계가 맞아야 풀어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명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제 자주권이라는 층에서 서로가 이제 이익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건 미국의 본심은 뭡니까? 그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네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언론 생활을 했었고요.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반도 천동설을 갖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제 보수 쪽은 이제 전작권 전환 거부,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이제 전작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보수나 진보는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 워싱턴 DC에 와보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국방부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준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로 이제 미국 주한미군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되길 바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영내 전략의 핵심 전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작권 전환을 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맡을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적은 중국과 러시아지 북한이 아닙니다. 네.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 병력 물자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순위 위협에 대한 그 부담은 한국이 전적을 져라. 그렇다고 뭐 미국이 한국을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핵우산은 제공해줄게. 하지만 지상전, 특히 그 대규모 지상전이 일어날 경우는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지원이고 그다음에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부의 본심인데 전작권 전환이 그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해야 이걸 넘겨주는 건데 왜냐면 잘 운영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기네가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미군의 생명이 달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뭐 이거는 무기 시스템의 어떤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운용하는 어떤 인력의 어떤 질적인 문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한국의 국방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 부분에서 이제 정통한 핵심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나 그때 전작권 전환이 원래 이슈를 했으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조건부로 합의한 그거를 실현하는 진짜 어쩌면 그 능력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전작권 전환을 좀 알아야 되는데 3대 검증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검증 조건 이게 뭐냐면은 뭐 1차 시험 합격한다고 해갖고 그 다음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워가면서 3단계 검증을 거쳐서 양쪽 대통령이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양쪽 국방부가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는 거고 된다 안 된다는 걸 하고 결국 판단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양 수뇌부가.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진지한가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그 국민들한테 공개하기 민감한 한 80여 개 정도의 비공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달성을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정통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뭐 항공모함, 뭐 핵잠수함, 그리고 뭐 국산화 전투기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자주국방이라는 이름하에. 근데 그 조건들이 전작권 전환에 있는 조건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그런 무기, 우리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내세우지만 거기 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 그거는 조건에 없는 거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국이 그 전작권 전환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해야 되는 게 그 뭡니까? 이 무기가 아니라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굉장히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진보 정부가 만약 전작권 전환을 정말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다면은 왜 여기에는 투자를 안 하지?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진심으로 바라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미 양국의 전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17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한국군으로 영어통역병 해외 파병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 국제안보지원군이라고 하죠. 네. 한국군 포함해서 그 사령관은 국제안보 ISAF라고 합니다. ISAF 사령관은 미국만 맡은 게 아닙니다. 캐나다, 영국 등 미국의 혈맹의 사령관들이 그 사령관을 맡으면서 여러 동맹군을 지휘하죠. 미국이 바라는 거는 한국이 전환이 돼서 그런 역량이 돼서 미군까지 이끌 수 있는 역량이 될 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성숙된 거로서 더 부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반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중동 분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다른 다국적군 가치를 공유한 동맹군의 지휘부로서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약간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해야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그리고 한국의 이제 지휘관이 이제 한국군을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투자가 정말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령 한 분은 이제 다른 분인데 다시 한번 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한참 그 북미 관계가 이제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이었지만 그때 미국 대사가 공석이 한 1년 정도 넘게 있어서 사실 외교관까지 같이 했거든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자기도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별로 안 됐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의 관심은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도 이 대통령과의 페이스타임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오히려 한국 대통령 더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전작권 전환이 됐을 때, 한국군이 됐을 때 한국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과연 이제 그 한국군 지휘관은 한국 정부만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이제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정말 해가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때 얼마나 페이스타임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핵심 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능력 있는 지휘관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 그런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또 지원 후속 어떤 인력들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보라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네. 정보를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분석관들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정보 능력은 참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정보가 어떤 분야의 정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령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어쨌든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뭐 대북 정보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래서 이제 동맹에도 서열 관계가 있다는 게 미국이 생각하는 최우선 동맹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최우선 동맹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 첩보 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즈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를 말합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CIA가 생산하는 정보와 그 정보 수장과 거의 1대1로 교환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정부들이 그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 좀 핵심 정보들이 이게 교환이 되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파이브 아이즈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나라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앵글로색슨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들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히 그 국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상당히 뭐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들하고 이게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나라냐에 따라 이게 서열 관계가 다른 거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보라는 게 이 한반도에만 국한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한반도에 관련해서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세계국 구점으로 해서 정말 그 미국의 이제 부담 분담 문제에 이제 경감할 수 있는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일본에도 밀리는 한국 정보력이라는 챕터를 쓰신 거 보니까 우리가 좀 일본의 그런 면에서 좀 뒤지나 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바마 때 시작돼서 트럼프 때 넘어와서 이제 바이든 때까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누가 구상했냐면은 미국이 구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베가 이제 사실상 이제 오바마한테 처음 넘겨준 건데 그걸 구상했던 사람은 이제 야치 쇼타로라고 저기 NSC 국장 그 아베에서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 구상한 건데 일본은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빠르게 미국의 논리를 제시하는 데서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언론도 그렇고 좀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두면 자기네 국익 관점에서 연결질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분석을 하고 우리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좀 역지사지로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국가 이익 이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펜타곤 출입 기자셨죠? 김동현 전 기자 모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